안녕하세요. 문학을 공부하는 김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혁명과 김수영의 문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혁명과 김수영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 전문의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 헌법 전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문장의 주체가 바로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재헌 이래 9차례 개정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 있으며 바로 이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두 운동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3.1 운동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입니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법통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일러줍니다. 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이 밑바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불의에 항거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 나라의 주체로 선언한 4.19 혁명,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움직였던 김수영의 문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김수영은 1921년에 출생하여 1968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6년 예술불학이라는 잡지에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린, 박인환 등과 함께 신실온 동인에 가담하기도 하였고, 사화집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함께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959년에는 단독으로 첫 시집 달나라의 장난을 춘조사에서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 김수영이 살아있을 때 출간된 시집은 없습니다. 작품 활동 외에 김수영은 주로 번역과 양계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김수영의 대표작으로는 유작인 풀,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이기도 한 사랑의 변주곡 등이 있습니다. 김수영의 시풍은 초기엔 모더니즘적 경향이 강했으나 1960년 4월 혁명을 기점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사유를 특유의 언어 미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혁명을 전후하여 시풍의 변화가 다소 있긴 하였으나 김수영의 일관된 시적 주제는 자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난 후인 1960년 5월 19일, 오늘날의 DDP, 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자리한 곳에 위치한 서울 운동장에서 4.19 순국학도 위령제가 행해졌습니다. 이때에 맞춰 김수영 시인은 그 전날인 5월 18일 시 한 편을 탈구합니다. 제목은 기도, 부제는 4.19 순국학도 위령제에 붙이는 노래입니다. 시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자는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죽은 옛 연인을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물이 흘러가는, 달이 솟아나는 평범한 대자연의 법칙을 본받아 어리석을 많지 소박하게 성취한 우리들의 혁명을 배암에게, 쐐기에게, 쥐에게, 살쾡이에게, 진드기에게, 악어에게, 표범에게, 승냥이에게, 늑대에게, 고슴도치에게, 여우에게, 수리에게, 빈대에게, 다치지 않고 깎이지 않고 물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그러나 정글보다도 더 험하고 소용돌이보다도 더 어지럽고 해저보다도 더 깊게, 아직까지도 부패와 부정과 살인자와 강도가 남아있는 사회,
이 심연이나 사막이나 산악보다 더 어려운 사회를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배암이 되고 쐐기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쥐가 되고 살쾡이가 되고 진드기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악어가 되고 표범이 되고 승냥이가 되고 늑대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고슴도치가 되고 여우가 되고 수리가 되고 빈대가 되더라도, 슬프게도 이번에는 우리가 혁명이 성취되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나운 추잡한 놈이 되고 말더라도, 나의 죄 있는 몸의 억천만 개의 털구멍에 죄라는 죄가 가시같이 박히어도 그야 솜털만치도 아프지는 않으려니,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자는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죽은 옛 연인을 찾는 마음으로 잊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기도의 화자가 전하는 주제는 명료합니다. 시작하는 연과 끝나는 연의 마지막 행에서 반복하듯이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는 것이죠. 4.19 혁명의 과정에서 순국하게 된 학도들에 대한 위령제의 노래라는 점에서 이처럼 강조하는 혁명이 4월 혁명을 지시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수영 시인은 혁명을 일컬어 우리가 실천한 것이라거나 실행한 것이라 수식하지 않고 찾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찾은 것이라 표현한 까닭은 시인의 눈에 혁명 이전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잊어버린 길, 즉 나아가야 할 길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일 터입니다. 따라서 김수영의 문학과 4월 혁명에 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잠시 엿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세운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는 민주주의의 준말로 이름 그대로 나라의 주권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출범하면서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또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이른바 발췌 개헌과 4.4 개헌 등으로 민주적 절차와 법의 원리마저 무시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길을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 또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권력을 독점하게 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세력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이 대치하는 극한 상황에서 나라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및 미군정의 포고령과 군정법령 등을 이용하여 언론마저 강압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민의의 대변자들이 망각해가고 또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은 셈이죠.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가운데 자유와 민주 모두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장기 집권을 위해 4.4 개헌을 단행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었지만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신익희와 조봉암과 힘겨운 승부를 벌여야 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함께 출마했던 이기붕이 낙선하고 야당 후보인 장면이 당선되고 말았죠. 당시 고령이었던 이승만의 유고시 권한을 이어받을 부통령 자리가 자유당에겐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국 1960년에 치러진 제4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기붕이 부통령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죠. 사전투표와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고 또 야당 참관인을 쫓아내고 표를 조작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3명에서 9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자유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뇌물을 주어 회유하거나 깡패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였죠.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기붕의 득표율이 99%에 달하거나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이 115%가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른바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부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이 그 사실을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선거 당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산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가 이뤄지던 날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훗날 3.15 의거 혹은 제1차 마산 항쟁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위가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였으며 또한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한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3월 15일 당시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4월 11일 오전 경찰의 최루탄에 머리가 관통당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격렬하게 시위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시위를 일컬어 제2차 마산 항쟁이라 하였죠. 한편 4월 18일 월요일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의 대열이 저녁 7시 20분 무렵 청계천 사가에 이르렀을 때 유지광 등이 지휘하던 반공청년단과 정치 깡패들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인 4월 19일 조간신문들의 일면에 머릿기사에 실리게 되었고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일제히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월 19일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시내 전역에 시위 군중의 수는 1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일과 시간 중이어서 그 무렵에는 대부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의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이라 할 수 있죠. 경무대로 향한 시위대 2천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흥분하여 데모에 참여하게 되었죠. 도심지는 시민들이 성남 물결처럼 가득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시위대의 거센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구호가 다수였지만 무력 진압에 의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자 어느덧 시위는 이승만의 하야 요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위는 격화되었고 경찰들은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발포를 하였죠. 4월 19일 하루 만에 발생한 사망자 수는 민간인 101명, 경찰 4명이었고 부상자 숫자는 민간인 558명, 경찰 16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날을 당시에는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4월 20일 서울에서의 시위는 중단되었지만 대구와 인천, 전주와 수원 등지에서는 학생 데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에 둔감했습니다. 4월 23일 장면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직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상황을 무마하고자 하였죠. 동시에 외무장관의 허정, 내무장관의 이호, 법무장관의 권승열 등을 임명하며 하야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봉책으로 안정되는 듯했던 전국은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급격하게 반전되고야 합니다. 거리에 나선 교수들을 따라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에 모여들었고 4월 26일에는
4월 19일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고 결국 시위대에 거센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던 이승만은 하야의 뜻을 밝히기로 합니다. 이제 다시 김수영의 문학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이 하야를 선언하고 자유당 정권이 종언을 고한 이후 김수영은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담은 산문을 발표합니다. 1960년 5월 20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책형대에 걸린 시라는 글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 자유당 정권은 자신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승만 정권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의 작가 김성환을 탄압한 경무대 피라 사건은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언로가 가로막혀 있던 상황을 두고 김수영은 4.16 전까지의 나의 작품 생활을 더듬어 볼 때 시는 어떻게 어월쩡하게 써왔지만 산문은 전혀 쓸 수가 없었고 감히 써볼 생각조차 먹어보지를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수영은 그 까닭으로 시를 쓸 때 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캄프라주, 즉 위장막이 산문에 있어서는 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김수영은 6.25 전쟁 당시 의용군 포로 생활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용궁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 정치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의 거센 물결에 의해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에서 김수영은 자유의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책형대에 걸린 시에서 김수영은 나는 요사이 시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4.16이 전취한 자유는 나의 두 손을 아름 채우고도 남는다 라는 표현으로 감격의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보다 우리는 책형대에 걸린 시에서 다음에 소개할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은 꿈에서 시작된다는 유명한 서구의 구언이 있는데 이 말은 4.16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출발의 자세를 갖추고자 하는 젊은 시인들이 필히 느꼈어야 할 기본 인식이다. 이 인식의 감득 없이는 새 시대의 출발은 불가능하다. 4.16의 해방은 꿈의 해방이다. 이제야말로 꿈을 가져라. 구김살 없는 원대한 꿈을 가지라고 나는 외치고 싶다. 이와 같은 꿈은 여지까지는 맛볼 수 없었던 태도의 자유와 감정의 자유를 투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과실즙이나 소뚜껑 위에 어린 밤물 같은 달콤하고도 거룩한 시인의 책임이 있다. 시인들이여, 새로운 시인들이여, 이제야말로 인간 해방의 경종을 울려라. 김수영이 책형대에 걸린 시에서 호명하는 시인은 그의 말대로 작품을 신문이나 잡지에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제작상의 모험적 기도를 이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시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김수영이 말하는 꿈이란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또 그러한 상상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시를 비롯해 문학의 행위는 단순히 언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머무르지 않죠. 오히려 시 그리고 문학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꿈꾸는 일이며 또 그러한 일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며 실현되도록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김수영은 4월 혁명에서 앞장서 움직였던 학생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민중들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민족일보 1961년 5월 9일자에 게재한 저 하늘이 열릴 때라는 산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이 열릴 때는 월북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 김병욱을 향해 쓴 공개 서한으로 자유와 통일에 관한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이 편지에서 김수영은 바로 그러나 형, 내가 형에게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부터가 벌써 어쩌면 현실에 뒤떨어진 증거인지도 모르겠소. 지금 이쪽의 젊은 학생들은 바로 시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는 시가 우리가 논의하는 시보다 암만 해도 먼저 앞서갈 것 같소. 그렇지만 나는 요즘처럼 뒤따라가는 영광을 느껴본 일도 또 없을 것이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4월 혁명에서 학생들이 앞장서 움직이는 모습에서 김수영이 시를 본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스스로의 몸으로 현실을 바꾸고 또 이루어나가는 주체로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화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 4월 자유당 정권에 종언을 가져오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에서 하야 선언을 하도록 이끈 4월 혁명의 특징은 학생들이 먼저 지속적인 시위를 벌여오기도 하였지만 그와 함께 차츰 일반 시민들이 합세함으로써 민주항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이끈 주역이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와 같은 엘리트 지식인 계층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민이 바로 정치적 변화의 주체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또 그 뜻을 실천했다는 사실이 4월 의거가 혁명이라 불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수영 역시 4.19 1주년을 맞아 민국일보 1961년 4월 16일자에 기고한 삶은 아직도 안심하긴 빠르다에서 하여간 세상은 바뀌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 나라와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이 정부에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이 강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감정이 의외로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책형대에 걸린 시에서 4월 혁명이 이루어낸 결과인 4.16을 가리켜 꿈의 해방이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김수영은 중요한 단서를 덧붙입니다. 바로 이러한 꿈이 지금까지는 맛볼 수 없었던 태도의 자유와 감정의 자유를 투박하게 요구한다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대목에서 산문의 제목인 책형대에 걸린 시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책형대라는 말은 십자가 같은 것을 뜻합니다. 김수영은 시를 책형대에 건다고 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하여 그동안 현실을 외면해왔던 시인들을 꾸짖는 한편 시로 하여금 본연의 일을 수행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에 함께 읽었던 기도의 한 대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글보다도 더 험하고 소용돌이보다도 더 어지럽고 해저보다도 더 깊게 아직까지도 부패와 부정과 살인자와 강도가 남아있는 사회. 이 심연이나 사막이나 산악보다 더 어려운 사회를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배암이 되고 쐐기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쥐가 되고 살쾡이가 되고 진드기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악어가 되고 표범이 되고 승냥이가 되고 늑대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고슴도치가 되고 여우가 되고 수리가 되고 빈대가 되더라도 슬프게도 이번에는 우리가 혁명이 성취되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나운 추잡한 놈이 되고 말더라도 기도의 3연입니다. 기도에서 강조하는 바는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반복되는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주체가 민중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3연에는 다소 독특하다 할 수 있는 언설이 등장합니다. 시에 제시된 배암, 쐐기, 쥐, 살쾡이, 진드기 등은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고 삶을 위협하는 움직임들을 상징하는 부정적 표상으로 흔히 해석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듯 아직까지도 부패와 부정과 살인자와 강도가 남아있는 사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환경에서 혁명을 완수하는 일은 정글보다도 더 험하고 소용돌이보다도 더 어지럽고 해저보다도 더 깊게 길을 헤쳐가는 것만큼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년에서 시의 목소리는 이러한 심연이나 사막이나 산악보다 더 어려운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러한 심연이나 사막이나 산악보다 더 어려운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이번에는 배암이 되고 쐐기가 되더라도 혁명의 움직임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혁명이 성취되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나운 추잡한 놈이 되고 말더라도 혁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되더라도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은 혁명을 통해 바뀌어야 할 것들의 영역이 비단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의 맞은편에 있는 반대 세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당대의 현실에 대한 김수영의 불만이 투영된 표현이기도 하죠. 4월 혁명으로 인해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지만 정작 이를 통해 수립된 제2공화국과 민주당 정권은 혁명의 과업을 도외시한 채 파벌투쟁을 일삼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반대편을 무너뜨리고 세력을 교체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경험적 현실이 증명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아, 슬프게도 이번에는 우리가 혁명이 성취된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나운 추잡한 놈이 되고 말더라도 와 같은 표현에서 이처럼 우리는 김수영의 혁명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특유의 윤리적이면서 정치적인 그와 아울러 미학적인 태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혁명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 맞선 바깥의 무언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김수영은 또한 부단하게 혁명해야 할 대상에 스스로를, 즉 자기 자신의 삶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김수영 문학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어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김수영의 문학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말로 새로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김수영은 생활, 현실과 시라는 산문에서 새로움은 자유다, 자유는 새로움이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둘을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았죠. 같은 글에서 김수영은 시인을 규정하는 말로 언어를 통해서 자유를 읽고 또 자유를 산다 고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의 새로움이 있고 또 그 새로움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고도 하였습니다. 김수영이 전하는 새로움이란 단지 작품에 쓰인 언어의 차원에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 역시 새로워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삶 역시 새롭게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에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시의 한 대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짓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그 방을 생각하며 4에서 6연입니다.
1960년 10월 30일에 탈구한 시 그 방을 생각하며에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라는 말을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일견 혁명이란 거대한 물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만 바꾸는 정도에 머무르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수영은 그와 같이 방을 바꾸는 과정에서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4월 혁명이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데에 대한 환희를 표현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방을 바꾼다는 것은 또한 과거의 자신과 이별을 고하고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움직임을 이르기도 합니다. 삶의 감성적 질서를 새롭게 바꿈으로써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과거의 나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또한 자유를 이행하는 것이자 자유를 표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김수영이 전하는 자유는 기존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감성적 질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감성적 질서를 새롭게 고쳐가는 노력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틀을 역시 바꿔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기성의 규범과 질서에는 은폐되어 있던 잘못들을 또한 바로 잡아나가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학이라는 말로 이르는 일은 단순히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학의 주요한 일들은 바로 우리 삶의 감성적 질서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또 감상하는 일 역시 그 아름다움이 전하는 쾌적함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의식적인 차원이든 무의식적인 차원이든 삶의 감성적 질서가 새롭게 편성되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혁명에 관해 노래한 김수영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푸른 하늘을은 4월 혁명이 일어나고 약 2달여의 시간이 흐른 후인 1960년 7월 7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이 시의 목소리가 전하는 말은 하늘을 마음껏 누비는 새를 바라보며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생각을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김수영은 그러한 생각을 일컬어 어느 시인의 말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새를 생각할 때 자유롭다라는 표현을 흔하게 떠올리곤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상이기도 합니다. 김수영은 그와 같이 습관처럼 자리한 생각에 충격을 가하며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선언으로서 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과 감각적 질서에 충격을 주어 새롭게 하는 까닭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일 역시 기성의 방식으로는 수용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합니다. 나아가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지 라는 말로 전하듯 관습적 방식으로 바라보는 일로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까닭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모습은 대체로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연 혹은 야생의 삶은 매 순간 생사를 건 모험과 투쟁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시인이 노래하는 자유 역시 많은 이들의 피를 대가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김수영의 시에서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지 말하며 나열하는 것들 가운데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이라는 말이 제시되어 있는 것일 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다가옵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다중의 사람들이 함께 부정해야 할 옛 체제를 전복시키는 모습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수행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수영은 이 시에서만이 아니라 1960년 6월 16일에 쓴 일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4월 26일 후에 나의 정신의 변이 혹은 발전이 있다면 그것은 강인한 고독의 감득과 인식이다. 이 고독이 이제부터 나의 창조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뚜렷하게 느낀다. 혁명도 이 위대한 고독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혁명이란 위대한 창조적 추진력의 복본이니까. 졸시 푸른 하늘이 약관의 비간미를 띠고 있는 것은 역시 격려의 의미에서 오는 것이리라. 김수영은 자신의 일기에서 혁명이 고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그러한 깨달음을 4월 26일 후 찾아온 정신의 변이 혹은 발전에서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아가 고독을 일컬어 나의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이때 고독이라는 말로 김수영이 생각하는 의미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무엇에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푸른 하늘을 탈구하기 20일 전인 1960년 5월 25일에 마무리한 시 육법전서와 혁명에서 등장하는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으니까 라는 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김수영은 다른 무엇에 의지하지 않는 자율성을 고독과 동의어로 보았고 이를 또한 끊임없는 자기갱신의 움직임으로 사유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스스로 혁신하는 움직임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만 새로움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창조의 원동력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수영이 고독이라는 말로 사유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성의 관습적 사유와 인식의 틀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수영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갱신하는 움직임을 통해 예전에 자기 자신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써 타자가 되는 사랑의 움직임을 실현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영에게 혁명은 또한 사랑의 움직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수영에게 자율성을 의미하는 고독은 또한 사회적 참여와 같은 타율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사랑의 변주곡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3월을 바라보는 마른 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에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의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둬야지 우리의 밥짓기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이제 가시밭, 덩쿨 장미의 기나긴 가시, 가지까지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 닥치느냐?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란 것을 알 때까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절도는 열렬하다. 간단도 사랑.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죽음 같듯 암흑 속을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그리고 눈을 떴다 감는 기술, 불란서 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4.19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씨와 살구씨와 곶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여,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 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이여,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신념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 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너는 개미이냐? 아들아, 너에게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인류의 종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 미 대륙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 번은 이렇게 사랑에 밀쳐 날뛸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에 그릇된 명상이 아닐 거다. 사랑의 변주곡은 1967년 2월 15일에 탈구되었습니다. 4.19의 시간으로부터 6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쓴 작품이기 때문일까요? 4월 혁명의 시간과 가까운 때에 발표되었던 작품들보다 한층 더 폭넓은 시야와 보다 깊어진 사유를 펼쳐 보이는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 변주곡이란 말이 쓰인 만큼 사랑의 변주곡은 어조와 시행의 전개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주하는 움직임은 시의 형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내용의 차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년에서 사랑을 사그러지듯 조용해져가는 소리로 묘사했던 것이 2년과 3년에서는 기차처럼 지나가며 벅차게 밀려드는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4년에서 사랑은 주전자에 끓는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모습처럼 조용히 들끓고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5년에서는 이렇게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 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과도 같이 힘이 응축되어 복사씨와 살구씨와 곶감씨와 같은 씨앗들처럼 단단하면서도 잠재적인 모습으로 미래를 예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에 이르러 시의 목소리는 이와 같은 단단한 고요함이 폭발하여 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것이라 예언하며 아들, 즉 미래 세대를 향해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라고 말합니다. 김수영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1966년에 발표한 사랑의 생활이라는 산문에서 김수영은 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라고 하며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와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무서운 장애물인 욕심을 우선 없애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김수영이 욕심이라는 말로 가리키는 바는 무언가를 대할 때 그것을 바깥에서 고정된 무엇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김수영은 그와 같은 욕심을 없앨 때 내 시에도 진경이 있을 것이다.
딴 사람의 씨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으로서, 즉 변화하는 것으로서 대하고자 하였고, 또 스스로를 그와 같은 흐름에 맡김으로써 또한 긍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바라보며 저마다의 다름을 긍정하고 또 달라지는 일을 긍정하는 것, 나아가 자기 자신마저 딴 사람이 되어가는 움직임을 김수영은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1967년 7월에 발표한 산문 로터리 꽃의 노이로제에 쓴 마지막 문장에서 김수영은 과오를 저지르려 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항거하는 학생들의 외침을 두고 그들은 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시는 자기를 죽이고 타자가 되는 사랑의 작업이며 자세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진정한 시는 자기를 죽이고 타자가 되는 사랑의 작업이며 자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김수영은 4월 혁명 가운데 학생과 민중의 움직임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에서 김수영이 혁명에서 배웠던 사랑의 힘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